걷지 않고 건강하길 바라는 건 말이 안 된다. 걷기야말로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근력 부족 등으로 걷는다는 행위가 이미 어려워진 사람도 서기와 걷기에 필요한 근육을 튼튼히 단련하면 다시 걸을 수 있다. 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건 모두 잘 아실 텐데요. 꾸준한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심혈관 건강을 증진시키고 심폐기능을 향상시킵니다. 칼로리 소모를 도와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지요. 관절 건강을 유지하며 다양한 근육을 사용하여 근육을 강화합니다. 이형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을 예방하기도 합니다. 자연을 보면서 걸으면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 해소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우울 증상 감소와 정신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렇듯 정말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좋은 것이 걷기 운동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고 여러 원인으로 인해 걷고 싶어도 못 걷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나는 당신이 오래오래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입니다. 저자 다나카 나오키는 세계 수영 선수권대회 일본 국가대표팀 트레이너로 활동했으며 수천 명의 환자를 일으킨 뼈관절 생리요법 분야의 최고 전문가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근력의 중요성, 근력 회복 방법, 통증을 없애는 근력 트레이닝, 올바른 걷기 자세로 근육 만드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출판사는 포레스트 북스입니다. 지금부터 책의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에 1만 보를 걸어야 할까? 걷기를 통해 근육이 강화되면 다른 근육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커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신진대사가 촉진된다. 걷기는 현대인의 걷기 부족을 보충하는 유산소 운동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많은 이들이 하루에 1만 보를 걸어야 한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일본 후생노동성이 발표한 2002년 국민 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70세 이상에서 걸음수가 급격히 줄어든다. 60대까지는 큰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 나이까지는 의외로 많이 걷는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평균값이다. 각각의 나이대에서는 걷기 붐이 편승해 하루에 1만 5천 보나 걷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천 보 정도만 걷는 사람도 상당수 있다. 걷기 붐으로 인한 상승 효과에 불과한 셈이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걷던 사람이 갑자기 하루 1만 보를 목표로 하면 무리한 운동량으로 신체의 부담이 가중되어 관절통을 앓게 되기도 한다. 걷기 운동을 시작하자마자 무릎을 다쳐 정형외과에 찾아온 환자 대부분이 이런 사람들이다. 열정만으로 무리하게 장거리를 걷거나 숙박까지 하면서 장거리 트레킹에 나섰던 사람들이다. 이들은 매일 목표 거리를 설정하여 무리하게 걸었고 또 걸은 후에 정리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아 무릎을 다친 것이다. 참고로 하루의 목표 걸음수가 1만 보가 된다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는 신체 운동으로 하루에 300칼로리를 소비해야 한다는 한 기사가 발단이었다. 그 300칼로리에 해당하는 신체 운동을 걸음수로 산출했더니 1만 보라는 숫자가 나왔을 뿐이다. 그러니 근거가 부족한 1만 보 걷기에 너무 얽매일 필요는 없다. 걸음수나 자세에 연연하며 걷기 운동을 하다가 무릎이나 허리를 다친 환자가 적지 않다. 다음 사례를 보자. 다이어트를 겸해 주말에 걷기 운동을 시작한 50세 남성은 텔레비전이나 잡지에서 본 걷기 운동의 자세를 그대로 따라하려고 보폭을 크게 해서 걷는 데 치중했다. 그러는 사이에 무릎과 허리에 통증이 나타났다. 같이 운동하는 동료에게 이야기했더니 처음 시작하면 누구나 경험하는 근육통이죠. 계속 하다 보면 낫습니다라고 하더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통증은 사라지지 않았고 결국엔 평소에 걷는 것도 힘들어져 우리 병원을 찾아왔다. 이 남성이 원래 어떤 자세로 걸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무리하게 큰 보폭으로 걸었던 점이 역효과를 낸 것만은 확실하다. 그는 발 뒤꿈치로 정확히 착지하지 못해 무릎이 구부러졌다. 그 상태로 걷기를 계속하다가 결국 무릎 통증이 발생한 것이다. 게다가 아픈 무릎을 커버하며 걷느라 허리를 많이 사용한 탓에 요통까지 발생했다. 나는 걷기 운동을 당장 그만두게 하고 평소 걸을 때 엄지발가락으로 확실히 지면을 차면서 발 뒤꿈치부터 착지하는 바른 걷기법을 알려주었다. 또 무릎과 허리 염증이 나은 후에는 뒤로 걷기 트레이닝을 하게 했다. 그 결과 무릎이 펴지고 바른 자세로 걸을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걷기 운동을 할 때는 걸음수나 거리,
자세 등에 얽매이기보다 전신의 근육을 골고루 사용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걸음수 등의 숫자를 목표로 삼을 필요는 없으며 걸은 후에 살짝 땀이 날 정도면 딱 적당하다. 조금만 걸어도 피곤한 이유. 걸으면 금세 피곤해져서 걷는 것이 고역인 사람과 아무리 오래 걸어도 지치지 않는 사람이 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 정답은 걷는 자세가 좋은가 나쁜가 하는 점이다. 인간의 활동 중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는 두 다리로 똑바로 서는 동작, 그리고 선 자세로 전진하는 걷기 동작이다. 이처럼 서고 걷는 동작은 일상생활의 중심임에도 자동차와 가전제품의 보급으로 점점 간과되고 있다. 걷기 외의 수단을 통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게 되면서 최소한의 걷기만으로 생활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생활 속에서 걷는 일이 확 줄어든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힘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오늘날처럼 걷기를 등한시한다면 걷는 데 쓰이는 많은 근육이 약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다 보면 인간은 언젠가 똑바로 서고 바르게 걸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른다. 현대인들이 걸으면 피로를 느끼는 배경에는 걸을 기회가 줄어들어 걷기 능력이 저하됐다는 공통점이 존재한다. 그렇다면 걷기 위해 사용되는 근육의 수는 어느 정도나 될까? 걷는 행위에는 전신의 근육이 사용되며 걸을 때는 전신 근육의 3분의 2가 추진력으로 쓰인다. 전신의 근육이 400개이므로 약 260개의 근육이 걸을 때마다 쓰이는 셈이다. 아울러 두 발로 걷는 행위를 할 때는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맞추는 데에도 근육이 사용된다. 걷기만큼 많은 근육이 필요한 생활 속 동작도 없을 것이다. 방금도 확인했듯이 걷기를 할 때는 전신의 근육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원래 인간은 걸을 때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게 되어 있다. 만일 전력 질주나 육체 노동처럼 걸을 때마다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겠는가? 일상적인 활동 범위가 좁아져 인류는 오래전에 지구상에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걷기는 전신 근육을 균형 있게 사용함으로써 에너지를 적게 소비하면서도 움직일 수 있는 효율적인 운동이자 쉽게 지치지 않는 운동이다. 얼마 걷지 못하고 금방 지치는 사람은 신체 어딘가의 근육이 항상성을 잃어 좋지 않은 상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또 걷기와 관련된 수많은 근육 중 에너지 효율이 나쁜 근육이 여럿 있다는 뜻이다. 걸으면 금방 지친다는 것은 근력이 저하되었음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신호다. 근육을 어떻게 단련할 것인가를 논하려면 근육을 제대로 이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의 나이와 체력에 맞는 트레이닝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우리 몸에는 어떤 근육들이 있으며 각각 어떤 일을 할까? 그리고 중년이나 노년 시기에는 어떻게 바뀔까? 우리 몸 전체에는 골격근이라 불리는 근육이 약 400개 있다고 한다. 워낙 많기 때문에 모든 근육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근육에는 고유의 이름이 있다. 예를 들어 팔 근육은 상완이두근, 가슴 근육은 대흉근이라 부른다. 전체 근육이 400개나 되기 때문에 체중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당연히 높다. 남성은 체중의 약 2분의 1이 근육이고 여성은 체중의 약 3분의 1이 근육이라고 한다. 단순히 계산해보면 체중이 80kg인 남성은 40kg 정도가 근육이며 60kg인 여성은 20kg 정도가 근육인 셈이다. 참고로 뼈의 무게는 체중의 약 5분의 1이라고 한다. 체중에서 차지하는 근육의 비율이 여성보다 남성이 높지만 이는 남성의 근육수가 400개이고 여성은 300개라는 얘기가 아니다. 남성이든 여성이든 근육의 수는 같으며 굵기가 다를 뿐이다. 남성의 근육은 여성의 근육보다 두껍다. 이는 남성 호르몬의 작용에 따른 것으로 남성 호르몬이 만들어내는 테스토스테론이 체내 단백질을 근육으로 변화시키는 단백질 동화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남성의 몸에서는 남성 호르몬으로 만드는 굵은 근육이 몸의 표면에 자리 잡고 그 속에 지방이 만들어진다. 남성 호르몬의 작용이 활발할 때 근육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근육질하면 남성적이라는 이미지가 생겨났다. 한편 여성은 여성 호르몬인 난포 호르몬이 지방을 만들기 때문에 근육보다는 지방이 늘어나기 쉽다. 따라서 여성의 몸에는 표면에 지방이 자리 잡고 근육은 지방보다 안쪽에 붙는다. 여성 중에도 간혹 남성처럼 울퉁불퉁한 근육을 가진 사람이 있다. 여성이라 하더라도 투파한 선수나 보디빌더처럼
근육을 특수하게 단련하면 남성을 능가하는 근육이 붙는다. 하지만 엄밀히 말해 여성의 근육이 남성의 근육과 같은 수준으로 굵어지지는 않는다. 근육을 단련한 결과 지금까지 붙어 있던 지방이 떨어지고 지방 밑에 숨어 있던 근육이 표면으로 나온 것 뿐이다. 이 같은 남녀 차가 있기에 근력 트레이닝을 시작하면 남성은 근육이 울퉁불퉁하게 더 부풀어 오르고 여성은 먼저 여분의 지방이 빠지면서 근육이 형성된다. 그래서 여성이 근육 트레이닝을 시작하면 부분적으로 살이 빠지거나 체중이 줄어들어 몸에 탄력이 생긴다. 여성들에게 다이어트를 하려면 근육 트레이닝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근육은 속근과 지근으로 나뉜다. 현재는 근육을 지구력과 순발력이라는 두 가지 특징에 따라 분류한다. 즉, 순발력이 있는 근육을 속근이라 하고 지구력이 있는 근육을 지근이라 한다. 근육의 염색을 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해 보면 흰색과 빨간색 두 가지를 볼 수 있다. 하얗게 염색되는 쪽이 속근이고 빨갛게 염색되는 쪽이 지근이다. 그래서 속근을 백색근, 지근을 적색근이라고도 한다. 속근과 지근은 순발력과 지구력, 크기, 움직임 등 모든 것이 대조적이다. 속근은 매우 빨리 수축하는 순발력이 있지만 두껍고 크기 때문에 쉽게 지친다. 또 내부에 당질을 포함하고 있어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도 당질을 분해하여 수축하는 등 근육 반사 운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젖산이 쌓이기 쉬워 빨리 피곤해지며 근육통을 일으키기 쉽다. 운동을 오랜만에 하거나 과도하게 한 다음 날 근육통이 생겼던 경험이 한 번쯤은 있을 것이다. 그처럼 근육통을 일으키는 것이 대부분 속근이다. 속근은 운동을 통해 발달하며 커지기도 한다. 반대로 지근은 천천히 수축하는 작은 근육이다. 그래서 쉽게 근육통이 생기거나 피곤해지지 않는다. 그렇다고 지근의 순발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속근에 비해 좀 떨어질 뿐이다. 앉기, 서기, 걷기와 같은 일상생활 동작에서는 속근보다 지근이 중심이 된다. 일상적인 동작으로 금세 지치는 일이 없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반대로 말하면 속근처럼 쉽게 지치는 근육은 인간의 활동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 외에도 지근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려고 근육을 구성하는 한 줄 한 줄의 근섬유가 특수한 모양을 하고 있다. 또 속근보다 많은 근섬유를 가지고 있어서 유연성이 뛰어나다. 그래서 지근을 주로 사용하는 트레이닝이나 스포츠에서는 부상도 그다지 자주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점으로 보면 순발력 이외에는 속근보다 지근이 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 생활에 적합한 근육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당신이 지금까지 단련해온 근육은 지근일까, 속근일까? 이 책을 통해 찬찬히 살펴보고 지근을 단련하는 트레이닝에 더 집중하자.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떨어지는 이유. 공원이나 피트니스 센터에 가면 열심히 운동하는 젊은이들을 볼 수 있다. 친구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거나 영화를 보는 대신 운동을 하기로 마음먹은 대견한 젊은이들이다. 그런데 지금 애써 만들어 놓은 근육이 중노년이 되었을 때도 그대로 유지될까? 평생 운동을 한다면 모를까? 일에 치이거나 점차 게을러지거나 해서 어느 때부턴가 운동을 그만둔다면 근육은 유지되지 않는다. 실제로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젊어서 운동광이었던 사람도 적지 않았을 것이다. 이들은 흔히 나이가 나이인지라 근력이 부쩍 떨어졌어 하는 식으로 말하곤 한다. 그런데 근력이 떨어진 것은 나이가 들어서 근육의 수가 줄었기 때문이 아니다. 근육의 구성 단위인 근섬유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숫자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이 또한 근육의 중요한 특징이다.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체 현상은 병에 대한 저항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백혈구 속에 있는 면역세포의 수가 25살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한 나이를 먹으면 뇌세포 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건망증이 생기기 쉽고 머리카락과 치아 수도 줄어든다. 이처럼 대부분 세포는 나이가 들수록 숫자가 줄어든다. 그러나 근육은 면역세포나 뇌세포와 달리 숫자에서 나이의 영향을 적게 받는다. 나이를 먹으면 근력이 눈에 띄게 떨어지는 것은 한마디로 일상적인 활동량이 줄어들어 근섬유가 가늘어지기 때문이다. 앞서도 설명했지만 근육이 가지는 힘은 두께에 비례한다. 움직이지 않아서 근섬유가 가늘어졌고 그 때문에 근육이 약해졌으며 그 결과 근력이 떨어진 것이다.
근력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당연히 약해진다. 중요한 것은 나이가 아니라 근력을 얼마나 자주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다. 자주 사용하는 근육은 근섬유가 두꺼워져 힘이 강해지고 사용하지 않는 근육은 근섬유가 가늘어져 힘이 떨어진다. 극단적인 예로 며칠 동안 몸져 누우면 근력이 하루에 5%씩 저하된다고 한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긴다. 체조를 시작하면 팔이 가늘어지고 복근 트레이닝을 하면 배가 날씬해진다. 근력 트레이닝의 이 같은 몸매 회복 효과는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근육을 사용하면 근섬유가 두꺼워지는 것이 원칙이라고 할 때 근력 트레이닝을 하면 팔이나 배도 점점 굵어져야 옳지 않은가? 이는 움직이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 예컨대 팔은 어느 정도의 저항을 사용해서 운동하면 탄력이 살아나고 가늘어지며 저항의 정도가 한도를 크게 넘으면 두꺼워진다. 적당한 수준일 때는 근육 주변에 붙어 있던 지방 조직이 없어져 날씬해지며 강도가 세지면 근육이 두꺼워지므로 팔도 두꺼워진다. 별도의 운동을 하지 않고 일상적인 수준에서만 근육을 사용한다면 또 다른 현상이 나타난다. 우선 극단적으로 사용하지 않으면 점점 마르고 가늘어진다. 예를 들어 거동이 불편한 상태로 오래 입원한 환자의 팔, 다리를 생각해 보면 된다. 그리고 극단적인 정도는 아니지만 별로 사용하지 않으면 지방이 쌓여 점차 굵어진다. 지금은 이렇지만 젊을 때는 나도 펄펄 날았어 라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금은 무릎이 아파서 몇 걸음만 걸어도 신음이 절로 나오지만 젊었을 때는 육산 선수로 뛰기도 했다는 것이다. 확실히 나이를 먹으면 민첩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달리지 못하게 된 것이 민첩성 탓만은 아니다. 이 역시 잘 움직이지 않아 근육이 가늘어지고 굳어졌기 때문이다. 젊었을 때 얼마나 운동신경이 좋았든 또는 근력 트레이닝을 얼마나 열심히 했든 지금 근육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근력은 당연히 떨어진다.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을 딴 마라톤 선수라도 마찬가지다. 한마디로 근력은 저축이 되지 않는다. 오히려 젊었을 때 체력만 믿고 운동을 등한시한 사람들은 체형이 망가지고 체력이 떨어지기 쉽다. 나이가 들어서도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은 근육을 계속 움직여온 사람들이다. 나이에 맞는 트레이닝 하기. 나이에 따라 근력을 키우는 방법이 다르므로 나이와 상관없는 일반적인 근력 트레이닝은 그다지 효과적이지 않다. 심지어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퇴사두근을 보자. 대퇴사두근은 허벅지 앞쪽에 있는 근육으로 4개의 근육이 무릎의 쟁반 같은 뼈에 붙어 있다. 보통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꼭 단련해야 한다고 알려진 근육이다. 그런데 대퇴사두근을 어떻게 단련해야 하는가는 나이에 따라 다르다. 특히 중노년 이후에는 대퇴사두근의 안쪽 근육인 내측 광근이 말라서 힘이 약해지므로 다리 안쪽을 단련해야 한다. 다리 안쪽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 관절이 불안정해져 무릎 통증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걸을 때마다 무릎이 아프다면 누구라도 걷기를 꺼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보행 능력이 점차 떨어지고 이는 다시 근력 약화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일어난다. 대퇴사두근 중에서 바깥쪽에 있는 외측 광근은 나이와 무관하게 잘 유지되므로 다리 바깥쪽을 단련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중노년층이 대퇴사두근의 바깥쪽 근육을 지나치게 단련하면 무릎 통증이 생길 수도 있다. 내가 담당했던 58세 여성 환자의 사례를 소개하겠다. 이 환자는 중노년 국제스포츠대회에서 활약하는 선수로 발차기를 개선하기 위해 몇 가지 트레이닝을 병행했다. 그중 하나가 4kg짜리 추를 달고 무릎을 늘려 다리 힘을 향상시키는 것이었다. 이는 대퇴사두근 중 외측 광근을 집중적으로 단련하는 트레이닝이다. 그런데 기대했던 바와 달리 결국 무릎에 물이 차서 무릎 통증으로 고생하게 되었다. 주치의가 있는 정형외과에서 9번 정도 물을 뺐지만 증세가 개선되지 않아 우리 병원을 찾아왔다. 젊었을 때도 똑같은 트레이닝을 했지만 그때는 무릎 통증이 전혀 없었다고 했다. 그러나 58세의 근육에는 외측 광근을 위한 트레이닝이 적당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무릎 통증이 생긴 것이다. 우리 병원에서는 치료를 위해 발끝으로 서서 걷는 보행 트레이닝과 허벅지 안쪽에 방석을 끼우고 일어서는 내전근 트레이닝을 하게 했다. 이를 통해 2주 후에는 무릎 통증이 사라졌으며 더는 물도 차지 않게 되었다. 이후 그 여성은 수영 선수로 복귀했고
무릎 통증도 재발하지 않았다. 치료를 통해 중노년층이 단련해야 하는 다리 한쪽 근육을 강화한 덕이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한 가지, 나이를 무시한 근력 트레이닝을 중단한 덕이기도 하다. 중노년에는 근력 저하를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고 그에 맞는 근력 트레이닝을 해야 한다. 이미 근력 트레이닝을 시작한 사람은 근육에 맞는 트레이닝을 하고 있는가 어떤가를 다시 한번 살펴보길 권한다. 중년 이후 근육을 단련할 때의 주의사항. 중년 이후엔 앉고 서고 걷는 동작과 관련된 지근을 중심으로 단련한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점점 움츠러들어 근력 약화의 원인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한다. 평소에 자주 사용하는 근육은 노화가 느리게 진행된다. 젊었을 때 근육을 열심히 키웠더라도 꾸준히 운동하지 않으면 사라지고 만다. 자신의 근육 나이에 맞는 근력 트레이닝을 한다. 근력 트레이닝의 효과를 2배로 높이는 방법. 근력 트레이닝의 효과를 높이는 데에는 몇 가지 요령이 있다. 특히 중노년층이 알아야 할 주의사항을 살펴본 다음 본격적으로 트레이닝 방법을 소개하겠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중노년층의 근력 트레이닝은 일상생활에서 주로 쓰이는 지근의 비율이 높은 근육을 중심으로 단련하는 것이 관건이다. 또한 지근이냐 속근이냐와 상관없이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큰 근육도 단련한다. 이 조건에 맞는 근육 중 30대에서 60대는 대둔근, 대흉근, 넙치근을, 70대 이상은 햄스트링, 장요근을 중심으로 기본적인 트레이닝 계획표를 작성한다. 물론 자신의 체력에 맞춰 무리 없이 지속할 수 있는가를 고려해야 한다. 이처럼 기본 근력을 키우는 트레이닝을 매일 꾸준히 하면 중노년층의 고민인 체력 저하나 비만을 방지할 수 있다. 또 오래 서 있거나 걷기가 힘들고 피로와 스트레스의 회복 속도가 느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다. 중년 이후에 근력 트레이닝을 할 때는 무조건 열심히보다는 지속적으로가 더 중요하다. 한 번에 무리해서 하는 것보다 매일 또는 격일로 꾸준히 하는 것이 더 효과가 높다. 근력 트레이닝에서 똑같이 반복하는 동작은 근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할 뿐 아니라 나이가 들면서 운동신경이 약화되는 현상도 예방해준다. 운동을 할 때 되뇌가 운동신경에 힘을 줘라고 명령하면 자극이 운동신경을 통해 근육의 세포에 전달되어 근육이 수축한다. 근력 트레이닝을 계속하면 되뇌에서 운동신경으로 또 운동신경에서 근육으로 움직이는 회로가 반복해서 사용된다. 이는 노화 탓에 발생하는 운동신경 저하도 막아주므로 반복하여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신경회로의 연결이 어려워지는데 근력 트레이닝을 반복하면 신경회로의 연결을 유지해 뇌의 노화를 방지해준다. 한 번 더 강조하건대 무리하지 말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매일 근력 트레이닝을 하면 기초대사율이 높아진다는 이점도 있다. 기초대사율이란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을 때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소비되는 에너지의 양을 말한다. 잠을 자거나 숨을 쉬거나 심지어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에도 우리 몸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근력 트레이닝은 기초대사율을 높이는 좋은 방법이며 대사량이 높아지면 당연히 비만 위험이 낮아진다. 근력 트레이닝을 할 때는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움직이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복근 운동을 할 때 젊은 사람들에게는 빠른 동작이 제격이지만 중년 이후에는 천천히 올라가고 천천히 내려가는 방식이 더 효과적이다. 빠른 속도로 운동하면 큰 근육만 움직이게 되어 속근을 중심으로 단련된다. 같은 내용의 트레이닝이라도 금세 지칠 수 있고 근육통이 생기거나 부상을 당하기도 쉽다. 반면 동작을 천천히 하면 큰 근육뿐만 아니라 안쪽의 작은 근육까지 사용하게 되므로 중노년층에 필요한 지근을 중심으로 단련할 수 있다. 중노년 이후에는 어떤 종류의 근력 트레이닝이든 동작을 하나하나 천천히 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트레이닝의 강도는 근육에 어느 정도 부하를 주되 지나치지 않은 수준으로 한다. 살짝 땀을 흘릴 정도로만 힘을 싣는다. 힘을 주기보다 지금 내가 어느 근육을 트레이닝하고 있는가를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단련하고자 하는 목표 근육에 의식을 집중하는 것이 포인트다. 예를 들어 대둔근 트레이닝을 할 때는 대둔근이 있는 엉덩이에만 의식을 집중한다. 그러면 의식한 근육에만 힘이 실리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나고 다른 근육에는 불필요하게 힘이 실리지 않으므로 근육통도 예방할 수 있다. 트레이닝 전후에는 신체를 기분 좋게 늘려주는 스트레칭을 한다. 근육은 원래 잘 움츠러드는 경향이 있는데
스트레칭을 통해 시원하게 이완해주면 유연성이 향상된다. 그러면 중추신경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 효과 높은 근력 트레이닝을 할 수 있다. 트레이닝으로 근육에 부담을 주기 전에 스트레칭을 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트레이닝을 마친 후에 스트레칭을 하면 근육에 피로물질이 남지 않는다. 근육통은 운동을 과하게 하면 생기는데, 촘촘한 근조직이 파괴되거나 피로물질인 젖산이 근육에 쌓이는 것이 원인이다. 이처럼 스트레칭은 혈액순환 촉진과 근육통 개선에 큰 역할을 한다. 근력 트레이닝을 하기 전후나 열을 식히고자 할 때는 온몸 구석구석을 쭉쭉 펴주며 스트레칭을 하자. 무릎이나 허리의 급성 통증으로 일상생활까지 지장이 생겼다면 원칙적으로 근력 트레이닝을 그만두는 것이 좋다. 하지만 처음에는 아팠는데 가볍게 문지르거나 따뜻하게 해주거나 움직이는 동안 통증이 사라지는 정도라면 트레이닝을 해도 괜찮다. 또 트레이닝을 한창 할 때 통증이 다소 생기는 것은 별 문제 없지만, 마친 후에 통증이 계속 생긴다면 주의할 필요가 있다. 강도가 너무 세거나 횟수가 지나치게 많거나 등 자신에게 맞는 근력 이상의 부하가 가해졌을 가능성이 크다. 이럴 때는 강도를 낮추거나 횟수를 줄이면서 트레이닝 내용을 조절해야 한다. 근력 트레이닝을 하다 보면 아이소토닉과 아이소메트릭이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된다. 이는 간단히 말하면 근력의 수축 방법을 가리킨다. 아이소토닉 트레이닝은 근육을 수축시켜 관절을 굽혔다 폈다 하는 것이다. 일테면 국민체조 동작처럼 팔꿈치나 무릎 관절에 부하를 주면서 느렸다 당겼다 하는 운동을 말한다. 다른 말로는 등장성 수축이라고 한다. 이에 반해 아이소메트릭 트레이닝은 근육의 길이에 변화를 주지 않고 근육을 수축시키는 운동이다. 양 손가락을 깍지 끼고 좌우로 끌어당기거나 흔들리는 지하철에서 선 채로 힘껏 버티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다른 말로는 등척성 수축이라 한다. 근육의 종류에 따라 적합한 트레이닝 방법이 다르다. 중년 이후의 근력 트레이닝에서는 트레이닝을 할 때 관절에 가해지는 스트레스를 가능한 한 피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관절에 무리가 적은 아이소메트릭을 많이 선택한다. 또한 일반적으로 아이소메트릭은 동작이 간단하다는 점에서도 중노년층에 적당하다. 다만 힘을 줄 때 호흡을 참아야 하기 때문에 심장 등 순환기에 문제가 있다면 힘을 과하게 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왜 나이가 들수록 걷는 게 힘들까? 보행 능력을 떨어뜨리는 근육 상태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원래 걷는다는 것은 인간을 목적지로 다가가게 하는 행위다. 인간의 신체 한가운데를 중심이라고 한다. 이 중심의 위치는 배꼽 아래 골반 한가운데쯤이다. 신체를 전후, 좌우, 상하로 이등분하는 선이 교차하는 곳에 있다. 인간을 목적지로 다가가게 한다는 것은 곧 이 중심 부분을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뜻이다. 중심을 앞으로 가게 할 수 있는 근육은 엉덩이 근육인 대둔근, 다리 근육인 넙치근과 햄스트링이다. 또 한쪽 다리에서 앞으로 중심을 옮기는 동작을 할 때는 반대쪽 다리를 똑바로 세운 채 지탱해 주어야 한다. 이때 대둔근과 함께 다리 내전근과 대퇴사두근이 자주 사용된다.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등에 있는 항중력근인 척추기립근과 고관절에 있는 장요근이 상반신을 떠받쳐주고, 한쪽 다리에서 다른 쪽 다리로 중심을 이동할 때는 엉덩이 근육인 중둔근이 지주해준다. 이처럼 보행에는 실로 많은 근육이 관여한다. 이들 근육은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점점 쇠퇴해진다. 그러면 걸을 때 중심을 이동하는 등의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해 걸음이 부자연스러워진다. 그런 증상을 내버려 둘수록 걸으면 피곤해지는 상황이 더 심해진다. 중심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근육인 대둔근이나 넙치근에 대해 설명했는데, 이들 근육은 석근과 지근 중에서도 지속성이 있고 금방 지치지 않는 지근의 비율이 높다. 대둔근은 지근의 비율이 높으며 넙치근은 실제로 80%가 지근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로 넙치근과 함께 아킬레스건에 붙어 있는 비복근은 지근과 속근의 비율이 반반이다. 중심을 앞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근육으로는 햄스트링이 있다. 햄스트링은 대둔근이나 넙치근에 비하면 속근의 비율이 높아서 빠르게 걷거나 달릴 때 주로 쓰인다. 햄스트링을 쓰면 달리는 동작을 취할 때처럼 중심이 몸의 앞쪽으로 쏠리고 주로 무릎이 구부러진다. 이는 대둔근이나 넙치근이 몸 뒤쪽에서 중심을 밀어내는 데 비해
햄스트링은 앞에서부터 중심을 끌어당기기 때문이다. 큰 보폭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구부정하게 하면서 걷는 자세를 나쁜 자세라고 한다. 이런 자세로 걸으면 빨리 걷지 않아도 햄스트링 중심으로 근육을 사용하게 되고 넙치근 대신에 그보다 지근이 적은 비복근도 쓰게 된다. 즉, 걷는 자세가 나쁘면 원래는 지근을 많이 사용하며 걸어야 하는데 속근을 위주로 걷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똑같은 거리, 똑같은 시간을 걸어도 무릎을 펴고 등을 똑바로 세워 바른 자세로 걷는 사람보다 일찍 지치게 된다. 앞서도 강조했듯이 나쁜 자세로 걸으면 속근을 사용하게 되고 필요해지니까 걷지 않게 된다. 걷지 않으니까 원래 걸을 때 쓰이는 대둔근이나 넙치근을 점점 더 사용하지 않게 되어 근육이 약해지는 악순환에 빠진다. 큰 보폭으로 무릎을 구부리고 등을 구부정하게 하고 걷는 나쁜 자세는 흔히 중년 이후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중년 단계에서 나쁘게 걷는 자세를 개선하느냐 못하느냐가 앞으로 보행 능력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 아니냐를 결정짓는다고 할 수 있다. 걸을 때는 당연히 팔을 앞뒤로 흔들게 마련이다. 걸을 때 지면을 찬 뒷발이 앞으로 이동하는 것은 중심을 뒤로 되돌리는 행위지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그 움직임을 없애는 행위이기도 하다. 즉, 허리부터 위쪽은 허리부터 아래쪽과 반대 방향으로 비틀어져 움직이게 되고 이 비틀어짐과 연동되어 걸을 때 팔을 흔드는 동작이 생긴다. 그런 메커니즘으로 걸음을 걸을 때 팔이 저절로 흔들리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러 의식하고 팔을 크게 흔들지 않아도 된다. 팔을 부자연스럽게 흔들려 하거나 팔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무리하게 억제하면서 걸으면 금방 지치고 만다. 허리가 아플 때 보조기구로 코르셋을 사용한 적이 있다면 그때를 한번 떠올려 보자. 코르셋을 착용하면 요추를 고정해 주므로 요통을 치료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러나 코르셋을 착용한 채로 걸으면 상반신과 하반신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이 제약을 받게 된다. 예컨대 추간판 탈출증 예방을 위해 코르셋을 착용한 환자가 보행 훈련을 하면 부자연스럽게 팔을 흔들거나 필요 이상으로 팔을 크게 흔들며 걷게 된다. 그런 식으로 걷다 보면 견갑골부터 등 부위가 스트레스를 받고 결국에는 통증을 느끼게 된다. 환자 자신은 추간판 탈출증이 재발한 것이 아닌가 걱정하겠지만 단순히 팔을 무리하게 흔들어서 생긴 증상일 뿐이다. 팔을 과도하게 흔들지 않도록 다시 보행 훈련을 받으면 통증은 사라진다. 걸을 때 팔을 부자연스럽게 흔드는 행동은 코르셋을 착용한 환자와 똑같은 상태라 볼 수 있다. 걸을 때 중심 이동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뜻이다. 그러면 걷기에 방해가 되며 나아가서는 통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치지 않고 오래 걷는 방법. 걸으면 금방 지치는 악순환에서 벗어나려면 일단 바르게 걷는 방법을 이해하여 몸에 익혀야 한다. 먼저 앞서 소개한 바르게 서는 자세를 따라해 본다. 즉, 귀 뒤에서 어깨를 지나 복사뼈까지가 일직선이 되도록 서는 것이다. 거기서부터 중심을 이동시키는 걷기 방법이 시작된다. 바르게 걷기 위해서는 발 뒤꿈치부터 지면에 붙이고 발 뒤꿈치 발바닥의 바깥쪽, 엄지 발가락 아래에 불룩한 부분 순으로 체중을 이동시킨 다음 엄지 발가락 끝으로 지면을 차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이때 체중을 받치고 있는 무릎은 항상 쫙 편 상태를 유지한다. 교과서적인 설명이라 이를 하나씩 신체 동작에 반영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 이 동작을 좀 더 간단히 실천하려면 앞발을 발 뒤꿈치부터 붙이고 뒷발은 엄지발가락으로 확실하게 차내면 된다. 발 뒤꿈치를 꼭 붙이고 엄지발가락으로 바닥을 찬다면 대체로 올바른 걷기법이다. 발 뒤꿈치부터 붙이고 중심을 이동시키면 무릎이 저절로 펴지고 쉽게 지치지 않고 걸을 수 있다. 이는 발바닥에 엄지발가락 주변에 대부분 분포하는 메카노리셉터가 자극을 받아 수많은 근육의 활동성이 상승하기 때문이다. 메카노리셉터는 뇌에 자극을 전달하는 감각 센서로 몸 전체에 분포한다. 발바닥에서는 주로 엄지발가락 주변에 분포해 바르게 운동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의식적으로 발 뒤꿈치부터 지면에 대고 엄지발가락 끝으로 확실히 차면서 걷는다. 이것이 지치지 않고 바르게 걷는 비결이다. 중년 이후에 생기는 잘못된 걷기법. 앞서 제시한 올바른 걷기법과 비교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걷기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어렴풋이나마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을 것이다. 걸음을 걸을 때는 수많은 근육이 사용되며 그 근육들은 걸을 때의 버릇, 걷는 속도, 신는 신발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므로 어딘가에서 하나만 잘못되어도 틀린 걷기법이 되고 만다. 중년 이후에 주로 생기는 잘못된 걷기법에는 크게 다음에 세 가지가 있다. 무릎을 구부린 채로 걷기, 상체를 좌우로 크게 흔들며 걷기, 필요 이상으로 발을 들어 올리며 걷기. 자신이 평소 걷는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면 원인을 먼저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걷는 법을 기초로 어느 근육이 약해져 있는지 알아낼 수 있다. 첫째, 무릎을 구부린 채로 걷는 사람은 일단 앞으로 구부정하게 서 있는 자세에서 출발했을 것이다. 또 걸을 때의 보폭이 너무 커도 무릎이 구부러진다. 무리하게 보폭을 벌리면 다리를 의식적으로 앞으로 내밀게 된다. 그래서 바닥을 차는 반동으로 다리를 내밀지도 못하고 뒤꿈치부터 착지하지도 못하게 되어 저절로 무릎이 구부러진다. 또 걸을 때 팔을 심하게 흔들어도 달리기에 가까운 운동 자세가 되기 때문에 무릎을 구부린 채 걷게 된다. 둘째, 상체를 좌우로 크게 흔들면서 걷는 가장 큰 이유는 노화와 운동 부족으로 대둔근이 약해졌기 때문이다. 대둔근이 약해지면 중심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대둔근 대신에 엉덩이 안쪽에서 골반을 비트는 근육인 이상근이 작용하여 상반신과 하반신이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어깨를 흔들듯이 걷게 되는 것이다. 특히 변형성 무릎 관절증인 사람은 골반을 흔들지 않고 상반신을 흔들며 걷기 때문에 이와 같은 걷기 자세가 되기 쉽다. 또한 이상근이 스트레스를 받아 짧아지면 O자 다리로 이어지기도 한다. 셋째, 필요 이상으로 발을 들어 올리며 걷는 사람은 일단 뭔가에 걸려 넘어지기 쉽다. 자신은 절대 발을 높이 올릴 생각이 없음에도 엄지발가락으로 지면을 확실히 차지 않고 발바닥으로 지면을 누르려고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발을 높이 들어 올리게 된다. 이러한 걷기 자세는 앞으로 나아갈 때 넙치근을 사용하지 않고 장단지 위쪽에 비복근을 사용하게 되므로 넘어지기 쉽다. 게다가 발을 들어 올릴 때는 대요근을 이용하므로 상체가 앞으로 구부정해져서 넘어지기 쉽다. 책 내용처럼 자세와 걸음걸이만 바꿔도 내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생깁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노화와 비만을 늦출 수 있습니다. 당뇨병, 고지혈증, 통풍 같은 생활습관병을 예방하고 탄탄한 복근과 날씬한 아랫배를 가질 수 있습니다. 칼슘의 감소를 막아 골다공증을 완화하고 쉽게 피로해지지 않고 얼굴에 생기가 돕니다. 전신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져 냉증과 부종이 줄어들고 두통이 사라지고 불면증이 잦아듭니다. 불안, 무기력이 사라지고 전신에 활력이 넘칩니다. 오늘부터 제대로 된 걷기 운동을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시는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